자, 지금부터 2019년 평가원 기출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이 좀 쉬워요. 그래서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인데 원래 윤동주 씨는 좀 익숙하죠. 주제의식 자체가 늘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뭡니까? 그 소극적이고 현실에 안주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 성찰 이런 태도가 주제로 가장 많이 나타나죠.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참고로 윤동주 씨가 나왔을 때 이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나오면 그 극복 의지로 가는지 아니면은 그런 성찰, 반성적 태도가 그냥 심화 고조되면서 끝나는지 그거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11번 보기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 해서 공기의 움직임, 뭔가 움직이는 것, 그치?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이는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자기가 소극적이다, 그 다음에 뭐 현실이 안주한다 이런 표현들이 문학에서는 보통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정체된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은 움직이는 거니까 약간 시적화자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람은 움직인다. 바람이 부는데 시에서 이렇게 연결음이 중요해요. 바람은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바람이 불어서 내가 약간 괴로움을 느꼈나 봐요. 근데 이 괴로움의 이유가 일단 당장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없었나 보죠. 이유가 없네. 근데 내 괴로움에 한 번 더 생각해봐.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을까? 정말 없을까?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 뭔가 진심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일이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번에 3번 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병렬적으로 병치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병치되어 있을 땐 둘의 내용이 약간 대등할 때가 많아요. 구조적으로 볼 때 대등하다. 사랑한 일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고 둘이 약간 대등하게 나열된, 그러니까 이래서 괴로운 거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든 어떤 공동체적으로든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움직인 일이 없다? 바람은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다. 강물은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은 언덕 위에 섰다. 이렇게 대응되면서 자, 이렇게 문장 구조 반복되면서 바람하고 강물은 자꾸 불고 흐르는데 내 발은 서 있고 내 발은 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람하고 강물이 움직이는 것과 바람하고 강물 이 움직이는 것과 내가 서 있는 모습,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대비되면서 화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 극복 의지는 없습니다. 그냥 성찰 반성의 고조, 심화로 끝나고 있다. 아이 부끄러워 이러고 끝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글쎄요. 두 번째 김기택의 새는 보기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보기를 기억하고 있으시죠? 이 새가 현대인의 모습인데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 나가볼까 몸도 부딪히고 그랬다가 나중엔 새장 열어줘도 계속 걷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일상, 세상이라는 일상, 편안함에 안주해서. 여러분 문학에서요. 새, 의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인간의 삶의 형상화라는 건 벌써 얘기했고 두 번째 문학에서 도시, 뭐 도시화 이런 거 나오면은 문명 이런 거 좀 긍정적으로 나올 때 없는 것처럼 문학에서 도시 뭐 이렇게 현실에 안주한다, 일상, 안주, 편안함, 현실의 편안함 이런 거 나오면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보통은 알겠죠? 그 정도는 약간 문학의 전제로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를 하는 건 쉽긴 쉬운데 문학의 어떤 자주 다루어지는 전제, 주제, 의식 이 정도 알고 간다가 제일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시를 할 때는 쉬우니까. 새가 안 나가. 처음엔 못했어. 나가질 못했어.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해봤자 날개가 약간 이런 날개를 이렇게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다는 게 못 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간격. 새장엔 간격이 있죠. 근데 그 간격보다 넓은 몸이 슬프다. 날개가 있고 그런 공기도 있지만 그래도 새는 갇혀서 짐승처럼 걷는다. 그리고 부지런히 걸어서 튼튼해져서 나중엔 날개가 귀찮아져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나가보려고도 했는데 계속 갇혀진 상태에서 걷고 또 걷고 현실에 안주한다고도 볼 수 있죠. 보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걷고 걷는 거를 일상에 보기 있는 말 그대로 갖다 붙여보세요. 일상에 익숙해지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갈수록 일상에 갇힌 채로 충실하게 살아갈수록 이제 새는 나는 법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이제 새장문을 열어 놓아도 날지 않아. 나는 법을 아예 잃어버린 거죠. 그쵸? 자기의 본질을.
복이 있는 말로 치자면 본질을. 닭처럼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그러면서 가끔 바람을 부리로 쪼아봐요. 에이, 아직은 벽이 아니고 공기야.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내가 아직 갇혀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 새가 쪼아보는 공기는, 이건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처럼, 알겠습니까? 약간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첨단 신소재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이 현실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인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억압적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본인의 본질, 본인의 잠재력 이런 거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봤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불려가는 피동적 표현은 맞는데, 이런 걸 피동 표현이라고. 자, 피동적 표현은 맞는데 이 시에서 현실에 순응하려는 태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이런 현실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서 있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했죠. 참고로 불려가는은 화자의 상태가 아니라 바람의 상태입니다. 바람이 이런 태도를 드러낼 일이 없죠. 기본적으로 바람하고 화자는 대비되는 건데, 이유가 없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가 이유가 없을까? 왜? 단정적이지 않거든. 처음엔 이유가 없다 했다가 정말 이유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이런 걸 단정적 어조라고 했는데, 그치? 단정적 어조는 이유가 없다, 정말 없다, 이런 게 단정적 어조지. 기본적으로 물음의 형식으로 단정하기는 좀 힘들지 않아? 서리법이 아닌 이상 힘듭니다. 정말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둘 다 뭐라고? 화자가 뭔가 적극적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표현이다. 병치는 보통 구조적으로 대등하거든요. 뭐뭐도 없고 뭐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대등하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이유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없다를 반복해서 아시죠? 이제 없다, 그런 일도 없다, 없을까? 이유도 없고 슬퍼한 일도 없고 없어. 그래서 없다라는 서술에 반복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의 주제 자체가 반성적 자세 맞습니다. 자기 삶 혹은 내면을 응시하면서 내가 슬퍼한 일도 없고 사랑한 일도 없어, 나는 병신인가 봐, 약간 이렇게 난 너무 소극적이었지, 소극적으로 살았지 라고 반성하는 거 맞습니다. 흐르는 대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서, 좋아요. 맞아요. 대비는 맞아요. 그런데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 아니죠. 무슨 의지? 말도 안 되죠. 그냥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주제가 그겁니다. 쟤는 흐르는데 나는 서 있다. 화자의 반성적 태도, 성찰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의지 같은 거 아니고요. 보통 의지가 나오면 극복 의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성찰적 태도의 강조, 즉 반성적 태도의 강조라고 해서 이건 내적 갈등 심화로 들어가요. 의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너무 답이 보이긴 한데 2번인데, 바람이 내 발을 이끄는 힘? 아니죠. 여기서 이끄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은 움직이는데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대비적 관계라는 것만 아셔도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2번처럼 하면은 내가 바람 때문에 움직였다는 얘긴데 포인트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번, 3번, 4번, 5번은 굳이 5번을 가끔 뭔 말이냐고 하시는데, 5번에 자, 미음에서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서 어쩌라고. 자, 미음 보세요. 미음 보시면 걸으면서 새가 가끔 지가 이제 혹시라도 저기가 벽이 되진 않았을까? 그 뒤에 나오잖아.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려는 듯 바람을 부리로 쪼아보는 거야. 바람이 거기에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이용해서 부리로 바람을 쫀다. 왜?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어떤 행동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5번이. 원래는 빈 공간인데 거기에 새가 바람을 쪼아보고 있어. 아직 거기 공기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려는 거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12번은 아까 했던 얘기를 또 그대로 반복하긴 좀 그렇고, 새에서 세상에 갇힌 새는 현실에, 세상에 갇힌 새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다.
예,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 현실에 충실하는, 현실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간다. 여기서 이제 보기를 많이 읽어보시는 이런 문제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알레고리는 비유란 뜻이에요. 비유. 예, 비유요. 잠재된 힘과 본질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다? 이거는 위시에서, 그러니까 위시의 어떤 구체적으로 이 추상적인 말이 잠재된 힘과 본질이라는 추상적인 말이 위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딱 생각해서 딱 적용을 바로 시켜요. 애들이 이제 좀 기출 분석 꼼꼼하게 돼 있는 친구들은 뭐냐면은 이거는 나는 힘이지, 날개지. 새가 나중엔 못하게 된 거, 날개, 나는 힘, 나는 것. 알겠죠? 그래서 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런 본질적인 힘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면 할수록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 이것도 역시 나는 거죠. 나는 거, 날아다니는 거, 이걸 외면한다. 그러니까 세상 문 열어줘도 안 날아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아시면 1번. 자,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기에 있는 대로 일상에 갇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일상에 갇혔다, 세상에 갇혔다는 거지. 내가 세상에 갇혔네, 내가 못 나가네, 이런 걸 의식한다는 얘기죠. 처음엔 그래서 슬퍼하잖아. 처음엔. 나중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자, 2번.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장은 안온해요. 어때요? 안온하다는 게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먹이도 있고 그냥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억압성,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가진 일상을 보여준다. 이런 건 그냥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드러나는 어떤 일상의 모습이 보통 이렇게 안온함, 편안함, 안주하고 싶은 거, 편안함과 동시에 이 사람의 어떤 자유로움을 억압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 일상의 이중적 성격은 그냥 이거 자체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문학의 어떤 대전제로서 일상을 보통 이렇게 많이 속성을 얘기를 해요. 문학에서는.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뭐라고 했어요? 보기에서 걷는다 이거야. 이때 걷는다는 거는 성실한 생활이라고 했죠? 예, 잠재력 성실. 뭐야? 잠재력 못 난다. 날지 못한다. 4번.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걸어요? 일상에 충실한 거죠. 성실한 거죠. 근데 자기의 본질에 충실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1강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기 문제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근데 보기에 있는 말하고 완전히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게 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기에서요. 분명히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은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완전히 모순된 얘기죠. 그쵸? 본질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그래서 본질을 지우시고 일상에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그 틀린 말을 맞는 말로 고치는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예, 일상에. 괜찮죠? 왜냐면 시어나 어떤 말 하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선지를 내기 때문에 애초에 평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 자체를 이 안에 맞는 말로 집어넣는 훈련을 하면은 다음에 이런 보기 읽을 때 약간 중요한 단어들이 약간 툭툭툭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쳐보세요.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 이렇게 고치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건 틀린 말이죠. 답은 4번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가 그렇게 속성이 나와 있어요. 날개를 받쳐준다고.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음미한다고.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이렇게 콕콕 쪼아보면서 음미한다고 마치 신소재처럼, 부드러운 신소재처럼. 그래서 그런 새는 이렇게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 외면하고, 왜냐면은 공기를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음미하고 그냥 세상 안에 있으니까요.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준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시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김영랑의 청명인데, 청명은 오늘 날씨 되게 청명하다.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자, 오늘 날씨 굉장히 청명한데 라고 할 때 그 청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을 하늘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내신 분이 선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거는 청명한 가을 날씨 이렇게 했으니까 날씨가 맑고 깨끗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연의 아름다운 가을 날씨, 자연에서 보는 아름다운 가을의 날씨다. 제목부터가 조금 긍정적이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보시면 그런 거예요. 다 자연인데 어디 봅시다. 호르르 보니까 호르르가 뭐예요? 벌레가 우는 소리.
음성 상징어죠. 음상. 그 다음에 가을 아침인데 이 청명을 마시며 거닐면 시적화자가 청명을 마신대요. 와, 내 손끝 발끝으로 다 세워나간다. 내가 젖어들어서 자연과의 약간 고전시가 느낌 아닙니까? 자연과의 일체감. 그치? 자연에 다 흡수하고 내 손끝으로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온 살결과 내 털이 다 눈과 입이라서 나는 수풀의 정. 이때 정은 뭐 감정할 때 정이니까 수풀의 정을 알 수 있고, 자연과 좀 자연의 감정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자연과 교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연과의 교감. 그 다음에 벌레의 예지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야. 선생님, 벌레의 예지가 뭡니까? 예지는 약간 예언가 할 때 그 예지인데 미리 아는 건데, 쉽게 말하면 벌레가 울면 가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알려주는 거야. 야, 이제 가을이 올 거야 라고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나도 이 아침 청명에 가장 곱지 못한 노래꾼이 된다. 약간 겸손하게 나도 노래꾼이 돼. 나도 이 청명을 노래하는 노래꾼이야. 보통 노래는 시인에게 있어 지향하는 가치니까 자연을 노래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예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곱지 못하는 겸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풀과 벌레는 자국계인 어린애라서 밤새워 빨고도 마치 이제 약간 자연을 그러니까 엄마처럼 표현한 거죠. 이슬이 남았네. 남았거든 나를 주라. 나는 이 청명에도 굶주리 나니, 줄이다, 굶주리다, 고프다.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면, 왜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굶주리냐면, 내가 방에 문을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이 나를 굶주리게 만든 거지. 방에 답답하게 문 달고 벽을 향해 숨 쉬었어. 아우 답답해. 이런 얘기죠. 그쵸? 왜 그렇게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즐기지 못한 삶을 살았다. 좀 답답하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굶주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햇발이 처음 쏟아져서 청명이 갑자기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으리으리한 관을 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햇빛에 관을 쓰나 보죠. 반짝반짝하게. 그때 토록하고 음성상징어. 동백 한 알이 떨어져. 열매가 떨어져. 그 빛남, 그 고요한, 굉장히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하늘에 쫓긴 별살, 별의 흐름이, 별이 슝, 별똥별처럼 슝 떨어지나 보죠. 그래서 그런 별의 흐름이 절어했다. 그러니까 동백이 한 알이 떨어지는 모습, 빛나고 고요한 모습을 하늘의 별의 흐름에 비유했다, 절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예쁘단 얘기죠. 반짝반짝하고. 온 소리의 앞소리요. 온 빛깔의 비롯이라. 비롯함. 처음 시작이다. 그래서 뭐가? 이 청명이. 그래서 이 청명에 포근하게 추워진 내 마음이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노라. 뭐다? 평생 못 떠날 내 집. 자연 친화적이네요. 자연을 어떻게? 낯익은 고향 같고 평생 못 떠날 내 집이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예찬적 태도와 자연 친화적인 정서 읽을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기에서 다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생태학적인 시인데,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 있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이런 생태학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시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자연이 아름다워서 되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시입니다. 자, 초록바람의 전어는요, 내용이요 진짜 별게 없고 그냥 보기에 있는 대로 자연과 인간이, 자연은 자연끼리, 또 자연과 인간끼리 교감한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어떤 세계의 모습, 이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적화자는 그런 자연과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합일되어 살아가는, 서로 교감하는 그런 세계의 모습을 추구하거나 지향한다.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잠깐 볼까요? 아이고, 제 머리가 가리네요. 자, 뒷동상 청소를 입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빗질해주던 의인법 쓰고 있다는 거. 그 바람이 솔나무의 속삭임을 들었어. 혹시 궁금해요? 무어라 하는지? 글쎄요. 누가 질문을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건 전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물어보라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전 최대한 그냥 시 속에서 끌어내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뭐라 하는 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말들이, 일단 첫 번째 보기에 있는 말로 치자면 누가 뭘 얘기하고 바람이
솔나무 속삭임 듣고 강변으로 달려가서 그거를 다시 미루 나무한테 그 말을 전달을 하고 그랬더니 나무가 어떤 반응을 하고 그 마음을 또 알아챈 바람이 또 여인한테 밭을 매는 여인 인간이죠. 인간에게 전하니까 여인이 다시 끄덕끄덕하면서 마을의 정자 나무를 향해서 뭔가 일별을 내가 전해 들은 얘기나 소식을 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소식을 전하는 건데 첫 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치자면은 자연과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다, 교감한다, 전달하고 알겠다 알아듣고 이게 서로 교감한다, 의사소통할 수 있다, 교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물어본 얘기에 대해서 하자면 어떤 소식일까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하자면 저는 그냥 시 속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날 그러니까 초록 바람의 전원이잖아. 왜 초록이라고 했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5월이잖아요. 5월에 막 이렇게 숲이 파래지고 이런 아름다운 여름날의 모습인데 그런 여름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초록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 그럼 초록 바람의 전원이 뭘까? 그래봤자 야 5월이 됐어. 여기 있는 대로 5월이 됐어. 이제 아름다운 5월이 됐어 라고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이제 드디어 초여름이 왔다 이 정도. 야 여름이다 약간 이런. 저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시 속에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왔구나, 아름답다 이렇게 서로 얘기 전달해주는 저것 좀 봐봐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끝났네요. 의인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초록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색채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했다고 하자, 뭐뭐 했다고 하자 예, 뭐뭐 했다고 하자 이렇게 시어의 반복인데 하자 이렇게 시어의 반복, 종교러미의 반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반복을 쓰고 있네요. 참 그리고 이것도 누가 물어봤어요. 아무려면 어떤가? 라고 했는데 이 아무려면 어떤가에 들어가 있는 문제에서는 그냥 이 아무려면 어떤가가 이런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어떤 인식을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전달해준다.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맞는 말이죠. 그냥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다. 마무리하면서 정서 표현했다. 무조건 맞는 말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정서냐고.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있는 말을 봐라. 뭐겠니? 그리고 보기를 봐라. 보기에서 이런 삶의 모습을 뭐라고 했지?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고 자연과 자연이 교감한다 했으니까 이런 삶에 대한,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한 어떤 감정일까? 그래서 예찬적 감정 아닐까? 긍정적 감정 아닐까? 감탄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보통 아무려면 어때,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뭐 어떤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있어도 에이 얼마나 나쁘겠어, 우린 극복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제가 약간 오버 해석하는 거고, 내 말은 아무려면 어때 이런 게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아무리면 어때? 내가 돈으로 다 커버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느낌이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감정이냐라고 한다면 시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정적, 예찬적 태도, 긍정적 태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해제 13번에 1번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해서 그랬는데 둘 다 맞아요. 찾아보셨어요? 가에 보면은 야 너네가 먹고도 남거든. 어디죠? 여기 너희가 먹고도 남았거든 나를 주라. 여기 남았거든 뭐뭐 하거든. 약간 놓치기 쉬운데 예, 가정의 진술 맞습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가정의 진술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뭐 한다고 하자. 이건 쉽죠. 뭐뭐 했다고 하자. 뭐뭐 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자. 이게 다 가정의 진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맞는데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은 절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각각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둘 다 맞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세요.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여러 번 반복되고요. 나는 방금 얘기했죠. 하자. 서술어 자체가 반복되는데 거기에 종결어미는 당연히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예, 2번이 답이에요. 리듬감 형성하고 있다. 자, 3번 가와 나는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내면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외부 세계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려면 어떤가 라고 해서 화자의 내면,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화자의 내면이라는 건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 없고요. 딱히 여정도 안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의 흐름에 따른 아니요. 일단 계절의 흐름이 없어요. 그냥 5월이 돼서 그 5월의 어느 하루에 대해서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5월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종교적 관념에 대한 세석.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쓴 건데 종교적 관념은 약간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인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맞겠지만 보통 현대시에서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하는 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런 건 있어도 안 나오죠. 그쵸? 나는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 이게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화자가 일상생활하면서 뭐 밥 먹고 뭐 하고 시장에 갔다 와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아까도 4번 할 때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5월의 풍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한 예찬,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참고로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내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EBS에 나온 시 중에 의자라는 시가 있는데 뭐 화자가 깨달은 건 아니지만은 화자의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면서 느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거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의자로 보인다. 이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뭐 그런 관계다.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다. 삶이라는 게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화자인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시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바죠. 위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14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뭐 단순한 문제니까 일단 쉬우니까 일단 답부터 할까요? 3번이 답인데 이 청명한 가을날 느끼는 마음을 고향의 낯익음에 비유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아쉬움이에요. 내가 평생 못 떠날 내 고향을 찾았다 하면서 자연에 대한 추구, 지향을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이었죠. 나머지는 왜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까 이 얘기는 했어요. 사실 이게 뭐 아무리면 어떤가 이게 이제 화자의 반응인데 상황에 대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무려면 어떤가 이렇게 영턴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는데 서리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어떤 정서냐면은 대상에 대한 이런 상황에 대한 긍정적 예찬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뭐다? 모두 평등한 존재고 서로 교감하고 유대감을 느끼고 나아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자연의 근원적 가치 위시에서 모든 것의 비롯함이다. 이 청명은 모든 것의 비롯이고 앞에 소리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는 벌써 얘기했고요. 막 자연이 자연에게 뭔가 귓속말하고 전달했더니 그걸 또 자연이 인간에게 전달하고 인간이 다시 자연에게 전달하고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궁극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하나의 생태 공동체로 형상화했다. 되게 이상적인 어떤 상태로 형상화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1번 화자가 이렇게 자연을 눈과 입으로 삼아서 자연을 대하는 것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교감을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바람이 빗질해주는 거는 자연과 자연 사이의 교감이다. 뭔가 이렇게 느끼고 교감이 뭐예요? 그냥 느끼고 서로 통하는 게 있고 어떤 행동을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게 교감이에요. 맞는 말이죠. 2번 화자가 수풀의 정과 벌레의 여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한 거는 뭡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나무가 뭐라고 했더니 비루나무가 알았다. 이런 것도 다 소통이죠. 소통하는 조화로운 생태계 맞고요. 3번 수풀과 벌레의 노래를 듣고 나도 그런 노래꾼이 된다. 나도 쟤네처럼 수풀 벌레처럼 노래꾼이 된다. 그 다음에 솔나무의 속삭임을 다 이렇게 전달해서 여인도 정자나무에 전달한다. 이런 게 자연과 인간 간의 유대감이다. 나도 서로 소통하고 같은 말이에요.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래서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백 하늘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의 별살을 떠올렸어요. 왜 그랬죠? 야, 동백 하늘이 토록하고 떨어지는데 그게 마치 하늘의 별살처럼 아름답다. 토록 떨어지는 게 별살이 슉 하고 쫓기는 것 같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느껴졌다. 예쁘단 얘기예요. 둘 다. 그 다음에 화자가 잎새의 흔들림에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그게 왜냐면 잎새가 흔들리는 게 반짝반짝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햇빛에 비춰서 그거를 와 반짝이는 구슬알 같아 라고 얘기한 건데 둘 다 어떤 표현입니까?
두 대상 사이의 공통점, 동백 하늘이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하늘의 별살 같고 ip새의 흔들림이 마치 반짝이는 구슬알을 갖다 해서 공통점을 얘기해 준 거지. 이게 생명의 탄생? 아니 열매, 동백 하늘이 떨어지는 거나 ip새에 흔들리는 게 반짝이는 게 생명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예, 5번. 아까 했던 거예요. 온 소리의 앞소리, 온 빛깔의 비롯이라고 한 것은 뭐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이 근원적 존재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비롯함이니까요. 그 다음에 5월에 산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간다. 하나의 초록으로 산과 마을이, 자연과 인간이 모두 하나가 되어가는 생체 공동체다. 뭐 틀린 말 아니죠. 답이 4번이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생명의 탄생 이런 말을 쓱 집어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혹시라도 이런 거 그냥 순환이 맞지, 너무 보기에 있는 말만 생각하고 순환이 너무 맞지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뭔가 지금 윗글에서 일치 문제처럼 일치 문제 여부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예, 넘어갈게요. 추일서정. 자, 추일서정도요, 원래는 보기가 나와줘야 되는, 아까 했던 뭐였죠? 산상의 노래처럼 나와줘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안 나와 있어도 정서와 태도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독해론 수업에서 했던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부터 쭉 지금 제가 밑줄 긋고 있는 얘기 쭉쭉쭉 다 여기까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들에 대한 묘사, 비유적 묘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묘사를 보고도 이 묘사가 너무 낯설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진술, 스테이트먼트라고 했죠. 화자의 정서와 태도나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 독해하는 것 자체를 조금 보류해라. 이게 어떤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해석 자체를 보류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다 묘사고요. 사실 여기서 이걸 이제 좀 묶어서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다 묘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홀로 황량한 생각. 이 사람 지금 혼자 있고 쓸쓸하고 황량하구나. 그 다음에 돌팔매를 하나 던졌는데 그 돌팔매가 어떻게 보여? 고독한 반원을 긋는데 돌팔매의 반원이 고독한 건 내가 고독하다는 얘기입니다.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의 주제는 자, 추일서정, 가을날 느끼는 감정이란 뜻인데 어때? 홀로 황량하고 고독한 거야. 그럼 왜 홀로 황량하고 고독한지 이유를 찾아보니까 시에서 이유가 안 나오네? 그럼 보통 그럴 때는 보기에서 주거든요. 보기에서 얘가 왜 황량하고 고독한 건지 근데 안 나와요. 보기가.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내 말은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나머지 낙엽이라든지 아니면은 길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약간 황량하고 고독한 화자의 정서를 투영한 묘사다.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는 묘사다. 이 정도로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 표현법적으로 알아야겠죠? 그쵸?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이런 표현들 길은 넥타이처럼 풀어져 이런 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지금 화자의 마음이 어떻다? 고독하고 황량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쳐다본 외부의 어떤 전경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구름이 셀로판지로 만들었다. 반짝반짝하고 예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길이 넥타이처럼 풀어져. 시크한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 하늘과 돌멩이. 이 시는 문제 풀 때 어려운 건 아닌데 주제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뭔 말이냐면은 애초에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미지 자체를 참신하게 만들어서 보기에 나와 있지만 보기를 먼저 볼까요? 자, 하늘과 돌멩이는요 딱히 어떤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주된 어떤 주제가 아니고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러니까 시적 화자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 자체, 이 시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의 주제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미 그래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요. 원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정관념이 이런 건데, 자, 표현을 이렇게 했지? 어떤 관점일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죠. 이런 이미지에서 어떤 참신한 생각을 끌어내면 될까라는 건데 이미 다 보기에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약간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그런 선에서 풀릴 거라는 거. 자, 그래서 그냥 참신한 이미지니까 사실 보기에서 다 설명한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얘는 그래서 주제 잡을 게 없어요 사실. 담쟁이 덩굴이 저 보기에 있는 것처럼 좀 참신하게 엎혀서 가네 라든지, 새가 납작하게 눌려서 가네 라든지, 들찔레가 꽃을 버리고 있네, 참신하구나. 그 다음에 사방이 몸을 비워놓은 마른 길에 뭔가 몸을 비워놓았다고. 마른 길이 그냥 우리는 길인데 비어있는데, 근데 비어있는 공간인데 몸을 비워놓았다 뭔가가. 사물들이 하늘이 내려와서 얹힌다. 하늘이 돌멩이 위에 얹힌다고? 참신하네. 이해도 안 되고 참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리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는 그냥 바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 좀 그냥 참신하네 참신하다로 끝나는 그런 시입니다. 하늘과 돌멩이에요. 좀 가끔 이런 시가 아주 가끔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로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보기에서 다 말해주니까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다라고 말해주니까 풀 때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16번 추유서정에 대한 얘기죠. 일단 수미상관 안 썼어요. 유사한 문장 형태 변주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는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뭐였죠? 하나밖에 없긴 한데 호올로라고 있어요. 호올로 황량한 생각 버릴 길 없어.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서 정확하게 있죠. 구름, 셀로판지. 그 다음에 길, 넥타이. 자, 이렇게 뭐 길도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얘기하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겁니다. 17번. 17번에는 얘는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은 뭐 독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독해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주제나 정서 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정말 보기에 있는 대로 이미지가 이렇게 참신하게 표현됐으니까 그 이미지에 맞춰서 해석해봐라는 건데 1번이 답인데요. 그냥 이건 1번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엎혀서 담쟁이 덩굴이 약간 참신하게 공기에 엎혀서, 근데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냐면, 자,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혀서 이동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담쟁이 덩굴이 가벼운 공기에 엎혀서 가요. 이때 담쟁이 덩굴이 강인하게 느껴지나요? 솔직히 절대 아니잖아요. 어디에 강인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엎혀서 간다. 에이씨, 무슨 강인해 하고 수직 공기를 누르면서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딱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로부터 연상되는 약간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그렇지라는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좋아하지 않는 문제라서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18번 답부터 얘기할게요. 자, 18번의 답이 4번인데 일단 길은 구겨진 넥타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쓸쓸하고 황량하다.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만약에 보기가 추유서정에 보기가 나와 있으면은요, 보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김광규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건데, 김광규는 보통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쓸쓸함, 그러니까 도시 문명이 인간을, 현대 문명, 도시 문명이 인간을 소외시키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만든다는 건데, 그런 보기가 있었으면 지금 이거 앞부분은 맞는 말일 거예요. 맞는 말로 해야 돼요. 왜냐면 말했지만 이게 이제 쓸쓸하다, 고독하다, 황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기에 이건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쓸쓸함이야 그랬으면은 나머지 이렇게 비유적인 묘사들은 다 그거를 뒷받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서 태도를 뒷받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틀리다고 했는데,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문학에서 뭐 비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에서 알 수 없어서 틀리는 건 없고 그냥 맞거나 틀리거나거든요. 근데 약간 나는 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약간 촉이 좋은 친구들 중에 그럴 수 있는데, 어딘가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본 거죠. 이거 어디서 도시 문명에 의한 소외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보기가 안 나와 있어서 약간 대부분의 해설지들에서는 이것까지 알 수는 없다 정도로 처리해요. 도시에서 느껴지는 소외감까지 알 수는 없다. 근데 솔직히 가시를 읽어보면은 누가 봐도 도시의 이미지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제가 약간 세모 정도로 하고 있는, 되게 맞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는 맞다고 하고 싶은데 보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선지입니다. 거의 이런 선지는 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선지는 없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네요. 보기가 안 나와 있어서. 자, 길밖과 길 한편, 제 생각에는 평가원에서 내는 그 의도는 이거는 맞다고 처리하라고 생각하고 내신 것 같아요.
보기를 안 냈을 뿐 이것도 EBS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는 지문인데 거기는 충분히 도시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한 것 같은데 자 나를 봅시다. 길 밖과 길 한켠은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가 맞아요. 그건 맞죠. 근데 문제는 대상들 간의 거리감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선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길 한켠, 길 바깥이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인데 그 공간하고 그 공간에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거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약간 대상들이 하나는 길의 중심에 있고 하나는 길의 바깥, 길 한켠처럼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보시면은요 위시에 올라가서 보시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길 한켠에서 뭘 하고 있고 길 밖에서 뭐 아시죠? 찔레꽃이 뭐 꽃잎을 버리고 있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길 중심에 있는 어떤 대상이 딱히 특정되어서 나타나지 않고요. 또 하나 사실 얘가 확실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여기서요. 길 한켠에서 지금 뭐 중심에서 벗어난 공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들 간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굳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모래하고 바위잖아요. 대상이. 근데 모래하고 바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려서 자기 몸 위에 놓아두고 있다고 했으니까 길 한켠에서 느껴지는 그런 대상들 간의 관계는 거리감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참신하게도 그러니까 놓아두고 있는 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절대 대상들 간의 거리감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모래와 바위의 관계에 주목하시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 말인데 1번. 이건 얘기할게요. 지금 낙엽을 망명정부의 집회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망명정부가 뭔지 아시면은 왜 얘를 무상감이라고 했는지 좀 더 뚜렷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그럼 망명정부는 망해버린 나라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망명정부의 집회는 기본적으로 무쓸모한 거죠.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망명정부, 1번 선지는 망명정부의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어떤 나라가 흥하다가 망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고전시가에서 야 나라가 망했어. 그럼 그때 느껴지는 감정 일단 무상감이라고 배우잖아요. 무상감.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의 이미지도 약간의 무상감이 있는데 망명정부 나라가 망한 나라의 집회 이렇게 해서 무상감을 좀 강조했다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왜 고려 왕조 망해가지고 슬퍼하는 시들 다 인생 무상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무상감. 그 다음에 돌팔매를 고독한 반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죠. 고독한 외로움 맞죠. 그 다음에 빈자리를 들찔레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대상인 것처럼 표현했죠.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꽃잎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3번 선지는 사실 17번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5번 허공이라는 것이 사실 비어있는 건데 사실 비어있다는 건 눈으로 뭔가 이렇게 보건 우선 비어있는 건데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비어있는 허공 약간 관념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건데 그게 약간 눈으로 혹은 뭐 어떻게 감각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다. 감각적으로 체험하기 힘든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움직인다. 허공에서 허공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서 담쟁이 덩굴의 움직임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허공은 황량한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2강 2019년이었나요? 예, 2019년 평가원 기출분석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2018년 기출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